안녕하세요. 저는 45살 여성입니다. 제게는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잔잔하게 부서지는 파도가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고 싶은 로망이 있어요.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그런 로망 하나쯤은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학창 시절 내내 공부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학교도 싫었어요. 보육원도 싫었습니다. 모든 곳이 다 싫었지만 그곳들이 아니라면 정작 갈 데가 없었죠. 그렇게 싫은데도 꾹 참고 보육원에서 원장님의 애정을 갈취했었습니다. 저처럼 반항적인 아이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모든 이유를 모르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었는데 제 태생이 그랬으니까요. 왜 태어났을까? 왜 버려졌을까? 이유를 몰랐고 알 방법이 없으니 사는 것이 싫을 수밖에요. 그렇게 늘 까칠하고 멋대로였던 저를 그래도 원장님께선 다른 아이들과 동등한 사랑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사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좋아지려 하면 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저 여자는 단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사람에게 정 주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핑계를 댔었죠. 그런데 그러다 20살이 된 후 이제 보육원을 떠나야 한다는 말에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원장님 앞에 눈물을 보이는 게 싫어서 고개를 높게 쳐들고 얼굴을 돌리는 저를 원장님께서는 와락 안아주셨습니다. 목소리엔 걱정이 뚝뚝 묻어났어요. 아유, 널 보내도 되나 모르겠다. 그때 왜 그분 품에 기대고 싶었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소리가 잘도 나오더군요. 그때 원장님께서는 제게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원장님이 다 도와주겠다고, 널 여기서 내쫓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말씀에 덜컥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핸드폰 전원을 껐다 켜듯이 사춘기가 사라진 걸까요? 그게 아니면 혼자 되는 것이 무서워 제 뇌가 꾀를 부린 걸까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원장님의 재량으로 보육원에 남아 뒤늦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게 많이 없어 시간은 좀 걸렸지만 차근차근 처음부터 시작해 수능도 치를 수 있게 됐어요. 남들보다는 늦었지만 악착같이 공부를 했고 이유를 알아야 적성에 풀리는 저에게 공부라는 존재는 알면 알수록 제법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 재미를 몰랐다는 게 스스로 한심하기도 했고 여러모로 그 기간 동안 참 많이 반성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끝에 저는 마침내 대학을 갈 수 있게 되었고 저의 대학 생활은 기숙사에서 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진짜 헤어지는 기분이 들어 원장님과 부둥켜 안고 꽤 오래 울었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 보육원은 문을 닫아버렸더군요. 이제 더 운영하기 어려워졌다는 말씀뿐. 그래도 원장님과 저는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답니다. 취업도 하게 되면서 진정한 독립이 시작되었어요. 아주 작은 방, 겨우 몸 하나 뉘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저의 집이었죠. 그래도 눈을 감고 누우면 아늑했답니다. 물론 남들보다 늦게 사회에 나와 적응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었지만 등교에는 학교가 있고 보육원에는 원장님이 있었던 것처럼 회사에도 저의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32살에야 첫 직장에 발을 붙인 저에게 친구가 되어주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우지현 사원이었습니다. 우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을 처음 만났었는데 우씨들은 모두 우유처럼 하얗게 생긴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뽀얗고 하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원은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한동안 일을 쭉 쉬었다가 몇 년 만에야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에 대한 경력은 저보다 있었지만 다시 시작한 일에 있어서 직급은 저와 같았던 것입니다. 사회생활 자체가 난생 처음인 저에게
지연이는 큰 도움이 되어 주었어요. 32이나 먹고 늦가지로 취업한 저에게는 작은 실수도 큰 괴로움이었었거든요. 저보다 어린 상사들에게 멍청해 보이고 싶지 않았던 작은 자존심, 괴로워하는 저에게 지연이는 말했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기 싫으면 잘하면 된다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상사들의 나이는 모르는 게 좋다고. 모두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맞는 말을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누가 옆에서 한 번 더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던지. 그래서 지연이는 제게 아주 고마운 직장 동료였답니다. 그리고 그런 동료가 있으니 회사 생활도 점점 즐거워졌어요. 일은 점점 잘 풀리기 시작했고 본사 아닌 하청업체 소속의 만년 계약직이던 저는 본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성공하게 되었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차곡차곡 돈이 모이고 직급까지 오르면서 조금씩 제 삶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일을 하면 할수록 업무 실력이 점차 향상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나란히 대리가 된 지연이와 저는 서로를 우대리, 김대리 하고 부르며 즐거운 직장 생활을 했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더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안정이 찾아드니 짧게라도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해외에 나갈 용기는 없고 그래서 주말에 혼자 무작정 버스를 타고 잔잔한 바닷가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유명한 관광지 해수욕장도 아니고 인적 드문 그야말로 시골 마을이었어요. 이런 운치 있는 곳을 찾아낸 제 자신이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하며 해수욕장에 대충 앉아 지는 해를 구경했어요. 파도가 잔잔하고 간간히 백고동 소리와 갈매기 소리가 들려오는 그곳은 아주 어린 시절 꿈에서나 봤던 그림 같은 곳이었답니다. 어둑어둑 밤이 되니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저마다 손에 폭죽을 쥐고 있었죠. 언제 왔는지 까르르 하는 아이들 웃음소리도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언젠가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처럼 여겼던 선생님과의 가을 소풍이 말이에요. 친구도 없고 말주변도 없던 제가 바닷가로 소풍을 와서까지 혼자 겉도는 걸 보시고는 일부러 자기까지 같이 참여하는 게임을 하자고 반 아이들을 불러 모으셨던 선생님. 그때 저는 저희 반 아이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바닷가에 둘러앉아 수건 돌리기를 하며 여느 또래의 아이들처럼 신이 나서 웃을 수 있었답니다. 비록 제 등 뒤에는 그 누구도 수건을 놓아주지 않았지만 그냥 그들과 둘러앉아 무릎에 박수를 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 시간이 무척이나 행복했어요. 학년이 올라가고 담임 선생님이 바뀌면서 그런 시간은 제게 다시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림을 대학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동안 잊고 살았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 바닷가에서 말이에요.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듣기 좋아서 문득 아이들의 얼굴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분명 행복에 겨운 표정이겠지? 그 행복한 표정들을 기분 좋은 소리들을 멀리서라도 바라본다면 틀림없이 이번 여행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그들을 보기 위해 뒤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바람 빠진 공이 날아들어 제 코를 정확하게 명중하고 말았어요. 툭 하고 힘없이 모래바닥으로 떨어진 공은 힘이 없어 옆으로 굴러가지도 못했습니다. 아유, 어떡해, 죄송합니다 하고 어른 하나와 아이들이 우르르 제 쪽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모든 상황이 창피하고 웃겼지만 아이들에게 따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행복한 시간을 몰래 지켜보려다 그리 된 것이니 제 탓도 있다고 애써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웃으며 괜찮다고 공을 던져주려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자리에 멈춰서더군요. 함께 달려오던 아주머니 한 분도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윽고 저의 인중을 타고 뜨끈한 무언가가 흘러내리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코피였어요. 손에 쥔 공을 내려다보며 자존심이 상하고 말았어요. 겨우 바람 빠진 힘없는 공 하나에 코피가 흐르다니 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 코피를 그대로 인중에 묻힌 채로 씩 하고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려는데 아이들이 기겁을 하며 달아나 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차 싶어 허겁지겁 코를 닦고 있으니 아주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아유, 어쩜 좋아요. 예쁜 얼굴에. 너무 미안합니다. 괜찮으시면 저기서 얼굴 좀 닦고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제가 애들 간수를 잘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당장 핸드백 속에는 휴지 한 장도 들어있질 않았으니 아주머니의 말씀대로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의 손끝을 따라 바라본 곳에는 낙엽이 다 떨어진 커다란 나무가 감싸고 있는 낡고 작은 보육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란 보육원이 아닌 다른 보육원에 발을 들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괜스레 이상한 마음이 울컥울컥 치밀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며 또르르 눈알을 굴리면서 눈치를 보는 아이들이 좀 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너희들도 나 같은 애들이었구나. 그제야 바람 빠진 축구공이 이해가 갔어요. 그냥 아이들의 부모님쯤 되는 줄만 알았던 원장님이 주시는 차를 마시며 그곳에서 저는 꽤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처음 짧은 대화 말고는 그 후 별다른 어색한 질문이나 대화 없이 편하게 계시다가 가시라는 원장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편하고 좋았어요. 저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홀짝홀짝 차를 마시며 벽에 걸린 아이들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듯 빛바랜 사진들이 많았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죄송합니다 하고 보육원 대문 앞에 한 줄로 나란히 서서 저를 배웅하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또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한 골목만 지나면 보이는 멋진 풍경의 바닷가부터 온화한 미소의 원장님과 착하고 순수한 아이들, 온기가 느껴지는 그곳에 몇 번이고 더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저는 아까 몰래 보육원 연락처를 적어두었던 쪽지를 가방 속에 넣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 달에 한 번 낯선 바다마을의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쭉 그렇게 지내다 한 달에 한 번이었던 것이 매주 주말이 되었던 것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회사에서 포상 휴가로 해외여행을 한 달 보내준다는 것을 거절하고 휴가만 받아왔었거든요.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이 동네에 주말만이라도 발걸음하는 게 저한테는 더 힐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일에는 집에서 푹 쉬고 주말에는 보육원으로 나오자 마음먹었죠. 그때 그 남자를 만났던 겁니다. 특이한 이름의 남자. 사실 그 전부터 봉사활동을 하러 오면 간혹 그 남자와 마주치고는 했었어요. 늘 똑같은 무표정으로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던 남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원장님이 자꾸만 저랑 그 사람을 엮어대셨죠. 은지 씨 남자친구 없다고 했었죠. 저분도 여자친구 없거든요. 어때요? 두 사람 나이도 비슷해요. 사람 참 좋은데 왜 둘 다 여태 아무도 안 만나고 있나 모르겠어. 그때는 원장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기껏해야 어디 가서 받을 처벌 대신 억지로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 싶었는데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한 지 꽤 오래됐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이에요. 이유를 물어봐도 다른 대답이 없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좋아서 그런다고 좋은 일 해야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쭉 지켜봤는데 묵묵하니 참 좋은 사람 같다고
잘해보라고 제 옆구리를 쿡 찌르던 원장님.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표정 없는 사람이 좋을 리가 있나요? 저는 웃는 사람이 좋아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그걸 못 알아들으신 건지 아니면 모르는 채 하시는 건지 제 휴가의 마지막 주에는 대놓고 저와 그 사람을 못 붙여놓아 안달이었습니다. 일부러 설거지를 같이 맡기고 빨래를 같이 맡기는 원장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와 어색한 시간을 보내게 되고 말았죠. 그러는 와중에도 아이들은 그 남자에게 장난을 치러 우다다 뛰어다녔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잘만 받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리 보기 싫지는 않았습니다. 좀 무뚝뚝하게 생겼어도 애들은 잘 보네, 일은 잘하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마음의 경계가 풀어졌던 거예요. 여기 되게 자주 오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들러서 애들 보고 일 돕고 있어요. 김은지라고 합니다. 그쪽은... 나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아무 말 없이 입을 꾹 닫고 설거지부터 빨래까지 하고 있자니 답답해서 말을 걸어봤어요. 그래봐야 할 이야기라고는 몇 개 없었지만 이름이라도 알면 조금 덜 어색할까 싶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남자는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 다음은 어쩌라고? 네 하고 답답한 눈으로 묻는 저를 남자는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또 하지만 하고 또박또박 세 글자를 뱉더라고요.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도 이상한 사람이긴 한가 보다 하고 고개를 주걱거리며 다시 빨래를 널었어요. 그때 멀리서 원장님께서 저희를 부르며 다가오셨습니다. 은지씨, 지만씨, 간식 좀 먹고 해요. 그제야 남자의 이상한 대답이 이해됐어요. 하지만 그러나 할 때 하지만이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성은 하, 이름은 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 싶어서 과일 접시 옆에 털푸덕 주저앉은 남자에게 물었어요. 성함이 하지만 씨인 거죠? 몇 번을 되물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름이 하지만인지 믿어지지 않아서 수차례 되물었던 것이지만 맞다는 확답을 듣고 나니 제 행동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었는지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정말 아무런 표정 없이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네, 하지만 맞아요 라고 덤덤하기만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거듭 남자에게 고개를 숙여가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건넸습니다. 대체 왜 그랬지? 내가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었나? 제 자신이 되게 별로인 사람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남자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제게 되묻는 것입니다. 갑자기 뭐가 죄송하냐고 말이에요. 표정을 보니 진짜 모르겠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여러 번 되물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하는 말에 저는 조금 놀라고 말았어요. 이름이요?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제 이름이 마침내나 드디어 같은 이름이 아닌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하지만 깔끔하잖아요. 이메일 주소 만들기도 쉬워요. BUT, but 세 글자면 제 이름이 완성되니까. 가끔 마주쳐도 무표정한 얼굴에 말도 끊어서 필요한 대답만 하던 남자가 뱉은 말치고는 꽤 길고 자세했으며 어딘가 유머러스함까지 묻어져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착각일지는 몰라도 제가 미안하다고 하니 미안해하지 말라고 그런 예시까지 들어주는 것 같아 도리어 제가 고맙기까지 했어요. 미안함에 고마움까지
그 남자에게 제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조금 특이하고 무뚝뚝한 남자네. 아, 착한 남자라는 수식어도 추가해야겠다. 봉사활동 다니는 흔치 않는 남자니까. 저는 그 남자를 간단하게 정의했습니다. 그것 말고 그 남자를 정의할 수 있는 다른 수식어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도 저는 쭉 그 남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빠짐없이 매주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러 보육원에 오는 남자를 보며 저 남자는 주말에 참 할 일도 없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어딘가 측은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저렇게 무뚝뚝하니까 친구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여자친구도 없나 보다.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할 일이 없어 보육원에 봉사활동이나 하며 시간을 때우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평일날까지도 마음이 이끌려 찾아갔던 보육원에서 또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보육원으로 진입하는 길, 어느 담벼락 아래에 쭈그려 앉아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는 남자의 옆모습을 보고 헉 소리를 내며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요란함에 밥을 먹던 고양이도 놀라서 달아나 버리고 남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평소에 그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무 표정 없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당신 때문에 고양이가 밥 다 먹고 그냥 갔잖아. 어쩔 거야? 하고 따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괜히 제 발을 저린 저는 아니 무슨 그쪽은 여기 살아요? 올 때마다 있네. 평일에는 좀 일상을 살아요. 일은 안 하시나? 평일에 오면 없을 줄 알았는데 왜 또 여기 있고 난리예요? 진짜 깜짝 놀랐네.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어떻게 올 때마다 있어? 라고 안 해도 될 소리를 늘어놓으며 말을 더듬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미세하게 눈썹을 꿈틀거렸어요. 그러고는 다시 쭈그려 앉아 고양이 밥그릇을 치워들고는 아무 말 없이 보육원으로 향하더군요. 최대한 천천히 느리게 걸어보려 했지만 어쩐지 제가 그 사람의 뒤를 쫓아가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천천히 걸었어요. 걸어가며 내린 결론은 남자에게 사과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놀랐더라도 좀 전의 말은 제가 심했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애들을 몇 번 안아주고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남자에게로 걸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건넸습니다. 이거 좀 드실래요? 원장님이 그쪽 이거 엄청 좋아한다던데. 그런데 남자가 아이스크림을 아주 정중한 손짓으로 밀어내며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어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머쓱해진 아이스크림이 혼자 허공에 대롱대롱 흔들렸어요. 갑자기 찬바람이 불고 저까지 추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아무래도 방금 전 일로 기분이 상해서 평소 좋아하던 아이스크림까지 못 본 척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사과를 건넸어요. 좀 전에는 내가 말실수했어요. 미안해요. 그냥 오늘은 계실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오늘까지 와 계시기에 너무 놀라서 기분 나빴죠. 미안해요. 여기 오는 거 좋은 뜻으로 오는 거라는 거 알아요. 할 일 없다고 한 거 진짜 미안해요. 남자에게 전해지지 못한 아이스크림을 허벅지에 툭툭 내리치며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쩐지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자꾸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요. 생각할수록 미안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따끔하게 한마디 하거나 아니면 또 무표정으로 무시하나 할 줄 알았던 남자에게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가 생각하는 하하하 하는 또렷한 웃음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냥 피식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라고 해야 할까요? 또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더니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그 말은 전혀 기분 안 나빴는데 그거 그냥 자기소개 아니었어요? 나야말로 내가 올 때마다 그쪽이 여기 와서
저 사람 참 할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했었는데. 그 말에 놀라서 동그랗게 뜬 눈이 다물어지지를 않았어요. 누가 제 뼈를 한 대 세게 툭 하고 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남자의 말에는 틀린 부분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매주 주말마다 남자를 보면서 했던 생각을 남자가 하지 않았을 리가 없었으니 말이에요. 그만큼 저도 저의 모든 여가 시간을 그 보육원에 할애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놀란 표정을 본 남자가 또 한 번 피식하고 웃더니 제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아이스크림을 가져가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털푸덕 아무것도 없는 차가운 맨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제게 물었어요. 여기는 왜 오는 거예요? 원장님이랑 아는 사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저는 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보육원의 원장님께도 제 이야기를 하기까지 꼬박 3년이 걸릴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남자에게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더군요.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이라도 말이에요. 저도 이런 데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는 말에 맞춰 남자의 고개가 한 번 끄덕했습니다. 다음 주도 와요? 다음 주는 원래 봉사활동을 나올 계획이 없었어요. 휴가가 끝났으니 다시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왠지 남자의 그 말에 고개를 주걱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다음 주에 애들을 데리고 소풍을 나가기로 했다며 혼자 가는 게 편하니 다음 주는 집에서 쉬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나오고 싶어진 거예요. 그렇게 결국 전 남자가 나오지 말라던 그 주말에 김밥을 한 바구니 싸들고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아휴, 말 진짜 안 듣네요. 남자가 저를 보자마자 건넨 첫 마디였어요. 남들이 보면 충분히 제가 기분 나빠야 할 상황과 말투였지만 저는 왠지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김밥은 두고 가자는 남자의 말에 서운해져 억지로 배낭에 김밥을 챙겨놓고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소풍을 간다고 하던 남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곳은 한 노인정 앞에 정자였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우르르 노인정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한참 조용히 닫혀있던 문이 열리니 어르신들이 쟁반 가득 뭔가를 담아들고 정자로 나오셨어요. 남자가 후다닥 뛰어가 쟁반을 받아들었고 한 발 늦었지만 저도 함께 했습니다. 어느새 옹기종기 정자에 모여 앉은 아이들이 어르신들께서 해주시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치웠어요. 아, 이래서 김밥은 두고 오자고 그랬구나. 그래도 아이들이 잘 먹는 모습에 흐뭇하게 바라보는데 남자가 어르신께 그러더군요. 매번 빈손으로 오기 죄송해서 오늘은 특식을 가져왔어요. 어르신들이 무겁게 뭐하러 그런 걸 가져왔느냐고 인상을 쓰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얼굴 반쪽으로는 한바구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리둥절한 저의 옷자락을 남자가 쭉 잡아 늘리는 겁니다. 왜 이래요? 은지 씨가 준비했잖아요. 오늘 어머님 아버님들 드릴 만난 음식, 스페셜한 음식. 그러고는 제가 메고 온 배낭을 가리키더군요. 웃음이 났어요. 남자도 웃고 있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꼭 웃지 않는 모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래도 무표정한 얼굴보다야 그렇게 활짝 웃는 얼굴이 100배 정도는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배낭 속의 김밥을 차곡차곡 꺼냈어요. 남자는 어르신들께 다 나누어 드리고도 노인정에 나오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제 배낭을 메고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어딘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가 먼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고 저희는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저희의 연애도 결혼도 가장 축하해준 사람은 단연 원장님이셨습니다.
나이 많은 총각 처녀 둘을 엮어주고 싶어 안달이었던 원장님의 소원대로 저희가 마침내 사랑을 이루게 된 거예요. 물론 원장님의 소원 모두를 들어드리지는 못했어요. 아유, 제발 주말마다 여기 와서 청춘 다 보내지 말고 데이트를 좀 나가. 그러라고 둘이 이어붙여놨더니만. 아유.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손에 자라고 함께 남지 못했던 여동생은 어딘지도 모르는 보육원에 보내야 했다는 지만씨. 군대 입대 전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그 후부터 그에게 보육원은 손을 놓아야 했던 동생을 떠올릴 수 있는 저에게만큼이나 처절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생만 보냈던 것이 미안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어린아이들만 봐도 지나가는 할머니만 봐도 웃음이 난다는 지만씨. 저를 바라보는 그에게서도 더는 지만씨의 무뚝뚝한 표정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고 청첩장을 회사에 돌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우대리는 제가 3년 동안이나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었죠. 매주 주말마다 봉사활동 다닌 거 아니었어?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연애를 한 거야? 진짜 미쳤어. 너무 축하해 정말. 아주 밝은 얼굴로 정말 축하한다며 눈물을 그렁거리던 우대리는 저랑 대화를 나누느라 청첩장은 열어보지도 않더니 그날 밤이 되어서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대리, 너 정말 이 남자랑 결혼해? 지금 어디야? 우리 좀 만나자. 퇴근하고서야 뒤늦게 청첩장을 열어본 우대리의 목소리는 제가 덜컥 겁을 먹을 만큼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 될 사람의 이름이 하지만이 맞느냐고 당장 만나서 해줄 말이 있다는 우대리의 말에 너무 긴장이 됐어요. 우대리가 대체 지만 씨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며 대체 내게는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이상하게 긴장되는 전화였습니다. 급하게 집 앞 카페에서 마주 앉은 우대리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새빨간 얼굴을 하고 말했어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내가 대학을 다닐 때였어. 우리 아빠는 늑둥이 동생들이랑 날 태우고 엄마를 데리고 가고 있었지. 비가 오고 난 뒤라 길이 제법 미끄러웠는지 앞차에 사고가 난 걸 피하지 못하고 우리 차까지 그대로 부딪히게 됐어. 엄청 아프더라.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는데 머리가 너무 아팠어. 손으로 짚었더니 이마에선 피가 나고 있더라고. 옆자리를 봤는데 아빠는 아예 눈을 감고 피투성이가 되어 핸들에 쓰러져 계셨어. 너무 무서워서 아빠를 막 흔들어 깨우면서 소리를 쳤었지. 나처럼 정신을 잃었던 동생들도 정신이 들었는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아빠는 일어나질 않으시고 사고 때문에 문이 고장이 났는지 문도 열리지 않더라. 납작해진 차 안에 그대로 갇혀버린 셈이었어. 근데 그때 군복을 입은 누군가가 다가와 우리 차를 두 손으로 막 뜯어냈어. 아무리 열려고 발버둥을 쳐도 열리지 않던 고장난 문을 두 손으로 아예 뜯어버린 거야. 열린 문틈 사이로 동생들이랑 내가 빠져나가고 아빠를 흔들어 깨운 그 남자가 마침내 아빠까지 그곳에서 탈출시켜줬었어. 우리한텐 완전 슈퍼맨 같은 존재였었지. 미끄러운 빗길, 대형도로 한복판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우대리는 그 교통사고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큰 도로 위의 사고라 자칫하면 언제든지 2차, 3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달려와 자신의 가족들을 구해주었다며 진짜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당시 그 사람의 신속한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안에 갇힌 채 혹시 모를 2차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럼 자기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우대리는 그 사람을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갑자기 그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그때의 참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감동이 깊었어요. 그 후 오대리는 병원에 가느라 그 군인에게 고맙다는 인사 겨우 한마디 남기고 연락처조차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수소문에서 그 군인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다만 딱 한 가지, 상의에 적혀있던 군복 명찰의 이름이 특이해서 머릿속에 두고두고 기억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특이했던 이름이 저의 남편이 될 그 사람의 이름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에이 하고 손사래를 쳤다가도 문득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만 씨라면 충분히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말이에요. 오대리는 저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나랑 우리 가족들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그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감동도 받았다가 놀라기도 했다가 어리둥절한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지만 씨에게 확인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의 예비 신랑 지만 씨에게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그날의 일을 아느냐고요. 정말 설마 했는데 한참 이야기를 듣던 지만 씨가 조용히 그게 자기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며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나 한참 군생활 하던 때인데 처음으로 포상 휴가 받아서 진짜 기분 좋게 집에 가던 길이었어요. 왕복 4차선인가 그랬을 거야. 한참 졸면서 가던 중에 사람들이 창문 밖을 보면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거든요. 보니까 사고가 제법 크게 났더라고.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서는 졸려서 비몽사몽 하던 와중에도 그렇게 사고 난 걸 보자마자 내가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버스에서 내렸죠. 지금 생각하면 무슨 간땡이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119에 신고를 하고 나서 냅다 사고 차량으로 달려갔어요. 내가 다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는 겁이 안 나더라고. 차가 부서진 상태만 봐도 큰 사고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안에 탄 사람들이 많이 다쳤겠다는 생각, 여기 나 말고 도울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더 겁이 났던 거야. 그래서 다급하게 운전석 문을 힘껏 당겨보는데 이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 창문에 얼굴을 가져다 대고 내부를 살피니까 조수석에서 내 나이쯤 되어 보이는 한 학생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문을 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더라고요. 운전석에 앉은 아저씨는 정신을 놓았는지 뒷자리에서 애들이 울어댔는데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고, 사고 충격으로 차체가 찌그러지면서 함께 망가진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나를 발견한 조수석의 학생이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게 썬팅된 창문 너머로 보이는데 미끄러워서 잘 잡히지도 않던 손에 힘이 꽉 하고 들어가더라. 이 문을 잡고 뜯어서라도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도 이를 꽉 물어서 입안이 다 터지고 손바닥엔 피부가 밀리면서 생긴 상처로 가득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결국 문을 여는 것에 성공했거든. 얼른 학생과 아이들을 먼저 피신시키고 의식을 잃은 운전자 아저씨를 깨웠어요. 제발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라 속으로 빌면서. 다른 곳이 다치기라도 했을까봐 함부로 끌고 나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을 아저씨 얼굴 위로 뚝뚝 흘려가며 울부짖는데 그때 아저씨가 정신을 차리신 거야. 아휴, 순간 이제 살았다 했어요. 진짜 정말 다행이었지. 정말로 우대리 말대로 그때 사고 현장에서 우대리와 가족들을 구한 사람이 지만 씨가 맞는 듯 했습니다. 그의 무용담 아닌 무용담을 듣고 나니 마치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더군요. 용감한 사람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런 큰일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없었으니까 저는 더욱더 알 길이 없었던 것이고요. 지만 씨는 그렇게 사고 난 차량 안에 갇혀있던 우대리의 가족들을 모두 밖으로 피신시킨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응급처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의식을 되찾고 가까스로 차량을 빠져나온 아저씨가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입고 있는 옷이 붉게 피로 물들고 얼굴이며 손에도 온통 빨갛게 물들어 버리니 지만 씨도 마음을 차분히 하기가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는 사람은 자기도 살면서 처음 보는 상황이라서 너무 무섭고 괴로웠다고 그때 당시의 기분을 전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나는 정말 그 아저씨가 곧 숨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아니길 바랬지만 흘리는 피의 양이 나를 점점 더 두려움에 떨게 만들더라고. 제발 구급차가 올 때까지만이라도, 아니,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잘 버텨주시라고 계속 부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 차량 통제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같이 울부짖는 가족들에게 제발 아저씨에게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많이 걸어달라고 거의 화를 내듯이 부탁했었지. 나중에는 너무 소리를 지른 것 같아 그 사람들한테 미안했지만 그래도 다 같이 애쓴 덕에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저씨는 의식을 붙들고 계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차가 한 대 한 대 우리 옆을 비켜갈 때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지만 씨는 그렇게 그 가족들을 대피시키고 나서도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2차 사고로 이어져 다른 사람들마저 또 다치게 될까봐 그랬다고요. 그래서 내내 차량 통제를 하기 위해 안간 힘을 기울였다고 하더군요. 다행히도 구급차와 경찰차가 비슷한 시간에 도착해서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기다리는 동안 1분 1초가 긴박한 시간이었다며 지만 씨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니 등에 땀이 흐른다고 웃었습니다. 크고 긴박한 사고였던 만큼 지만 씨가 웃는 소리에서 그때 그 일에 대한 안도감이 전해져 왔어요. 오대리가 말했던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도 와닿았습니다. 제가 만나는 남자가, 제가 결혼할 남자가 그토록 용감하고 선량한 사람일 것이라고는 미처 몰랐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올바른 행실에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제가 몰랐던 그 사람의 과거마저 그렇게 완벽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지만 씨가 달라 보이더군요. 안 그래도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보다 2배, 10배, 아니 1000배, 10,000배는 더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낸 지만 씨가 존경스러웠습니다. 남자와 여자로서 멋있어 보이는 것 외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이야기를 마친 지만 씨에게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네요. 내가 몰랐던 순간들까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멋있을 수가 있나 싶어서. 지만 씨, 나 지만 씨가 깜짝 놀랄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그날 그때 지만 씨가 구해준 사람 말이야? 마주 앉은 우대리의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은 아니었어요. 고마움에, 그리고 이토록 신기한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반가움에, 그 반가움에 눈물이 차오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눈을 꼭 감고 말했어요. 당신이 구한 그 사람이 내 가장 친한 동료 지연이라고. 지만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게 정말이냐고, 모두 다 건강하시냐고 놀란 목소리로 되물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우대리의 가족과 다 함께 만나게 되었답니다. 부모님께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에 못 이긴 척 감사한 마음으로 자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막상 나간 자리에서 메뉴판을 보니 가격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은 메뉴판 뒤로 눈빛 교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대리가 말했어요. 생명의 은인에게 이 정도 대접밖에 해드릴 수 없는 것도 죄송스러우니 이 정도는 그냥 맛있게 드셔주시라고 말이에요. 우대리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지만 씨도 처음엔 그 자리가 불편하고 어색한 듯 보였지만 계속되는 칭찬과 고마워하시는 말씀들에 내심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알게 모르게 참 순수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만 씨는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순간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했었다고.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웃었어요. 그러면서 진지한 얼굴로는 그 후에도 내심 건강은 잘 회복하셨을지 걱정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오대리와 가족들에게는 생명의 은인을 기적처럼 다시 만난 순간이었고 지만 씨에게는 과거에 좋은 일을 했던 것이 기쁨과 보람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으며 저에게는 저의 남편이 될 지만 씨를 다시 한번 더 존경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저희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회사 직원들부터 보육원 아이들, 원장님 2분, 여러 고마우신 분들이 함께 자리를 빛내어 주셨죠. 오대리님의 부모님과 가족들까지 함께 참석하셔서 저희 가족의 첫 시작을 축복해 주셨는데 와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축의금 봉투에 500만 원이 들어있어 깜짝 놀랐었어요. 너무 놀라고 받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던 것도 잠시 저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대신해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날 하필 포상 휴가를 받아줘서 고마웠다고요. 그날 하필 그 버스를 타주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구해주어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고맙다고요. 그 뭉클했던 결혼식도 어느덧 5년 전이네요. 결혼하자마자 어렵게 하지만 고맙게 와준 저희 아이는 멋진 형아가 되기 위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답니다. 아빠를 닮아 멋있고 예의 바르고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큰 어른인 저조차도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이 저의 남편이 되어 기쁩니다. 20살의 어린 제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바다로 떠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더라면 그 보육원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지금의 남편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신기하게 찾아와준 이 소중한 인연이 앞으로의 제 삶의 가장 큰 빛이고 행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